WHO가 2015년도에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1군이라는 거는 인체에 명확한 발암성이 있다라고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발암물질인 거예요. 자,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암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거의 뭐 모든 암을 만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응급실에서 암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진단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암이라는 거는 조직학적 진단이 필요한 종류의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응급실에서 이거는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암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응급실 특성상 대장암인 것 같아요. 복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되게 오랫동안 그 복통을 그대로 두고 검사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폐라든지 아니면 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시경 같은 거 자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발견이 되는데 대장 내시경을 자주 하진 않잖아요. 맞아. 게다가 복통이 있으면 그거 참고 오랫동안 견디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복부의 통증이 좀 이상하고 진찰이 안 좋아서 복부 CT, 조영제 CT를 찍어보면 대장을 꽉 막고 있는 큰 종괴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종괴가 암인가요? 종괴인데 주위 조직으로 침범이 눈에 보이면 아 이거는 암이겠구나. 그리고 그 정도 크기면 이제 간에도 전이가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혹이 보이면 아 이거는 뭐 말기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거를 이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환자분 보호자분 모아놓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입원시키게 되죠. 폐암 의심 병변도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프다고 왔던 환자 중에서 가슴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흉벽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CT를 찍었더니 갈비뼈까지 이렇게 먹은 암종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고요. 호흡곤란이라고 왔고 폐렴인 줄 알고 CT를 찍었는데 암종 때문에 이렇게 염증 소견이 보이는 그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사례는 젊은 혈액암 의심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요. 10대 후반 남자아이였는데 혈액암이 암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암인가요? 네, 혈액암은 예후가 좋은 암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급성 백혈구 암 중에서 몇 가지는 좋은 암이 있고 또 몇 가지는 약이 안 듣는 암이 있어서 서로 다른데요. 그 환자 백혈구 수치가 4만이 넘게 나와가지고 대학병원 의뢰서를 쓰면서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너무 불안해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또 괜찮을 겁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런 상황을 겪었던 기억이. 자, 폐암과 그러면 대장암이 일단 제일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일단 폐암 같은 경우는 흉벽, 폐 조직 자체는 통증이 느껴지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숨을 쉬는 폐는 이제 안 아픈데 염증 반응이나 아니면 종괴가 이 흉벽까지 닿았을 때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흉통을 느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호흡곤란으로 오시거나 객혈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CT를 찍어봤더니 결핵이나 이런 게 아니라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폐에 있는 암종이나 아니면 중격동 암종 같은 게 이 상대정맥이라고 그러죠. 큰 대정맥을 눌러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온 경우도 한 번씩 암을 진단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전조 증상이라고 할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암종이 커지고 나서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조 증상은 사실은 없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사실 암에서는 전조 증상이라는 표현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증상 없이 발견되는 제일 최소한 크기가 0.5cm짜리 암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cm짜리 암이어야 발견을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1cm짜리 암이면 벌써 여기에만 세포수로 1억 개에서 10억 개의 세포수가 있는 겁니다. 요 조그만 손톱 하나만한 게. 이 1억 개에서 10억 개의 세포수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이 암종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30번 이상 분열을 해야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면역력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증식을 하는 데에는 최소한 5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암에 의한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5년 이상 15년 가까이 전부터 암세포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암세포를 잡지 못하고 사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지금 진단되었다는 건 그 예전에 5년에서 15년 사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침이 있거나 객혈이 조금 나왔는데 폐 저선량 PET-CT를 찍어보면 아주 작은 폐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절제술로 해서 빨리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수천만 개 단위의 암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거니까 사실 암이란 전조 증상은 없다. 초기 증상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도 사실은 전조 증상이란 없는 거죠. 다만 초기 증상이 있는 건데요. 변 상태가 불규칙하게 설사로 갔다가 변비로 갔다가 또 중간중간 혈변을 받다가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대장암의 큰 특징이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대장 장벽을 지나서 점액까지 닿아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으로 미리 들여다보고 용종이 있으면 그 용종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만이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식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붉은 고기, 소세지 종류, 특히 불에 구워 먹는 고기 종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 진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대장암 진단이 사실 대장암 숫자는 갑상선암에 비해서 2위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갑상선암은 중증도가 낮은 암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사실은 대장암이 실질적인 1위인 상황입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식생활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말기나 어느 정도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암들이 내가 몸에서 느껴지는 신호들이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어느 정도 나이부터는 꾸준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뭐 암을 생각해도 그렇고 네. 그 외에 고혈압 당뇨를 알게 되는 이유도 그렇고 사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한 번씩 혈압을 잴 게 있으면 재야 되고 당을 한번 찍어볼 게 있으면 찍어봐야 될 정도로 요즘 많기도 하거니와 40 넘어서부터는 암에 대한 검진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암 검진을 해주잖아요. 네. 그 부분 귀찮다고 빼먹지 마시고 받으라는 대로 철저히 받으시고 그것만 받아서 안심하실 건 아니고 만약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났거나 뭔가 내가 고위험군이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거나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진료를 적극적으로 보고 따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는 보통 뭐 1년이나 2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뭐 40대 같은 경우는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이상이 없는 네. 사람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뭐 궤양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땐 6개월에 한 번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용종이 발견되었거나 용종 개수가 많거나 이랬을 때는 3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으로 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에서 이제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변 잠열 검사를 먼저 해서 거기서 출혈이 확인이 되면 그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국가 건강 검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을 일부에서 꼽아주셨는데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흡연자는 폐암에 왜 걸리는 거죠? 우리가 흡연을 직접적으로 끼견을 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이제 폐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죠. 20배에서 30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에서 폐암이 있는 경우가 꽤 있죠. 비율로 보면은 뭐 간접 흡연 같은 경우가 큰 문제가 됩니다. 담배를 바깥에서 피고 들어왔는데도 사실 이 옷이나 아니면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담배 연기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옮겨지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모발 검사에 보면 담배를 0.1개피 핀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보다는 이제 같이 흡연자랑 사는 경우에는 간접 흡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성 비흡연자인 경우에는 간접 흡연 말고 주방에서의 미세 연기, 초미세 먼지의 흡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키고 팬을 항상 틀고 나서 그 다음에 식용유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굽거나 튀기는 이런 음식을 만들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전을 붙이는 데 있어서 팬 없이 그냥 거기 앉아서 그 연기를 다 흡입하면서 하시게 되면 그거는 담배와 같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미세 분진을 흡입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 자주 하셔야 되고요. 또 국내 데이터로 보면 전체 폐암 환자의 30에서 40% 무려 30에서 40%가 비흡연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은 절반 정도가 비흡연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연령이면서 여성이면서 서남이라고 하는데 아데노칼시노마라는 암종이 나온 경우는 유전자 원인의 암인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족력 같은 거네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암 발생 원인의 90% 이상이 유전이 아닌 환경과 생활 방식이라는 주장이 이 책에 있던데 실제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암의 5에서 10%만이 직접적인 유전성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돌연변이 때문이기는 한데 흡연이랑 식습관, 그다음에 알코올이나 비만, 감염이라든지 우리 간흡증증 이런 감염도 암을 일으키거든요. 네. 헬리코박터 이런 것들도 또 환경에 의한 뭐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암과 관련되어 있는 폐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만이
암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암인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제어를 하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암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보면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네. 두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면 유전자가 100% 같은 상태로 태어나죠. 네. 그런데 또 한쪽은 암에 걸리고 한쪽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냈을 때 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데요. 이 대표적인 연구가 노르딕 트윈 센터 노르딕 트윈 캔서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도에 란셋에 공개된 내용인데 4만 4천 쌍의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30년 동안이나 추적한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았고 이때 대부분의 암, 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 등 이런 대부분의 암은 유전에 의한 기여율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80%는 환경과 생활 습관 때문에 오더라라는 게 이 노르딕 트윈 캔서 스터디에서 어느 정도 나왔고요. 또 이제 주요 환경과 생활 습관 요인과 암의 연관을 WHO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단 흡연이 또 제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폐암부터 후두암, 방광암부터 시작해서 15개 종의 암에 약 30% 정도가 흡연이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암의 사망 원인의 무려 25%에서 30% 정도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식습관, 그리고 비만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이 그래서 그런 거죠. 대장암, 그리고 여성에서 폭증하고 있는 유방암, 그 다음에 췌장암, 정말 무서운 암이죠. 생존율이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약 20%가 식습관과 비만 때문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량이 굉장히 높은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들, 가공육 그리고 저섬유질 식단을 먹고 있는 게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원인으로 나오는 게 감염입니다. 바이러스, 우리 뭐 HPV라는 바이러스 이런 거 이제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세균 감염들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 뭐 헬리코박터 있고 그 외에 뭐 간흡충이라든지 폐흡충 같은 이런 기생충의 문제도 있고 이런 감염이 됐을 때 암의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특히 B형 간염, C형 간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게 B형 간염이죠. 이런 것들도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이런 게 약 15%에서 20%를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생활 습관과 환경에서의 암의 원인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음주, 술도 구강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암 전체에서 보면 5에서 7%를 역할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좀 낮은 편이네요. 알코올 훨씬 자체로 높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알코올 자체로 보면 그런데 네. 그 외에도 알코올이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도 많으니까요. 지금 암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간 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 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독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알코올은 이 암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 그다음 산업적인 노출, 뭐 성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라돈, 미세먼지, 자외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 그것도 약 5%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신체 활동 부족, 운동 부족인 거죠.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몇 프로 정도를 또 차지한다고 이 암의 원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암 진단 후에 이 재발을 막기 위해 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흡연 음주는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라서 그거는 차치하고 식습관을 변화를 시켜야 되고 운동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암에서 멀어지는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발암물질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다. 예를 들면 뭐 간흡충, 폐흡충 같은 경우는 뭐 민물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을 가졌다든지 이런 거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방사선에 노출이 될 만한 뭐 환경이 있다든지 또 의사들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죠. 뭐 나봇이 귀찮아서 갑상선 가리는 나봇을 안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습관을 또 가지게 되면 당연히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응급실 같은 경우는 사실 흉부 엑스레이 포터브릴로 이렇게 찍을 때 나봇을 입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냥 다 맞고 있거든요. 직업적인 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다 피해야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사실 암 치료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술항암 방사선으로 표준 치료를 해서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암세포들은 우리 몸 곳곳에 숨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캔서 스템셀이라고 하는데요. 항암제나 방사선을 쬐 때에는 위기를 느끼고 이제 이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숨어 들어가고 그러면 항암제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이 암세포가
암세포인지 모르고 그대로 우리 몸에서 지내게 있는 거죠. 네. 일반 세포처럼. 그러다가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네. 다시 이 암세포들이 암세포로 활성화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만성 염증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혈당 스파이크, 고혈당, 가공당이나 고혈당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 단순당들, 그다음에 포화지방, 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 상황,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 상태를 다시 만드는 환경이 되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 특히 암 치료 후에 환자분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열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몸의 재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사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섬유질, 항산화 물질 같은 우리 몸의 세포 대사에서 조효소들이 되는 물질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미로 된 통곡물 현미식과 초록색 채소 중심의 식사, 그리고 다양한 제철 과일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암 예방에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네. 저는 일단 먹는 것부터 바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것부터. 배달 음식을 먹고 있었다든지 가공식품을 매일 먹고 있었다든지 라면으로 매일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든지 네. 이런 가공품, 초가공식품들을 많이 가까이 하고 있었다면 일단 그거를 제일 먼저 바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거를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렵다. 조금은 바꾸겠지만 다 못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는 뛰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라는 얘기죠. 충분한 양의 운동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운동량을 충분히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하루에 한 끼를 굶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굶는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굶어가면서 뭐 살 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굶는 것 자체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간헐적 단식 개념으로 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서 당을 사용하는 그런 인슐린에 대한 반응들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끼 굶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굶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버드 연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30분가량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을 40%, 그다음 유방암을 30% 발병률을 낮출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암세포가 특히 좋아하고 잘 자라는 신체 환경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제가 말씀드릴 네. 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 상태, 그다음 온도가 낮은 저체온 상태, 그리고 그 조직들의 산성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말초에 있는 우리 세포 조직 끝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상태가 좋으면 그러면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들도 그 조직 끝에 잘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적혈구에 있는 산소들도 잘 분압을 유지를 해서 조직 끝에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혈관이 좋으면 체온을 가지고 있는 이 체액들도 끝까지 잘 흘러가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체온도 적절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게 되고 젖산과 같은 세포 대사 물질들도 빠르게 빼낼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체온도 낮아지고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젖산이 쌓이면서 산증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암이라든지 만성 대사 질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말초 미세혈관이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손등 보면은 이제 혈관들 보이잖아요. 이거는 혈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말초 혈관이라는 거는 적혈구가 하나 통과할까 말까 한 10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 정도 되는 혈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혈구, 우리 원반처럼 생긴 적혈구 아시죠? 이게 한 개가 7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 미세 혈관은 5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굉장히 얇은 거죠. 적혈구가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그걸 보는 게 이 손톱 끝에 이제 이렇게 기름 바르고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적혈구 지나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 보는 게 말초혈관을 보는 겁니다. 이 말초혈관 우리 몸에 있는 한 사람의 몸에 있는 말초혈관만 다 합쳐도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돌릴 정도의 길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많은 말초혈관들이 있는데 이런 말초혈관들 상태가 좋지가 않으면 뭐 저체온, 저산소, 산증 상태에 이어서 이 혈압도 올려야지만 그 압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고혈압 문제도 생기고 또 당뇨 문제, 합병증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산소 문제, 저체온 문제, 산증 문제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산소 같은 경우는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흡연, 빈혈, 혈관 손상이나 만성 염증 등이 쌓이게 되면 모세혈관의 혈류들이 점점 느려지면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있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황이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관을 더 좁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조직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이런 환경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정상세포는 산소를 받아야지만 대사를 할 수가
수가 있고 네. 하지만 암세포는 산소가 없어도 대사를 잘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와보그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산소 없이도 포도당을 발효, 해당 과정이라는 발효를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저효율로 에너지를 만들기는 하는데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낮아지는 상황. 체온이 낮으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면은 혈류에 있는 순환 자체가 느려지게 되고요. 네. 모세혈관이 또 수축을 체온 때문에 하게 되면서 세포 자체의 산소 공급과 에너지 공급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는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암세포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잡아주는 NK세포, T세포들이 네. 활성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올라가는데 이 낮은 체온에서는 NK세포들이 활성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들이 더 빨리 증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암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체온을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낮아진다는 게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조직이 산성 환경이 되고 젖산이 쌓이게 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암은 더 대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산성 환경에서는 면역세포 또한 활성을 잃게 되는 거죠. 온도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암세포는 젖산을 활용해서 더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암세포는 일부러 자신의 주위의 환경을 산성으로 더 만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거를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 암세포는 자기 주위를 이런 환경으로 만들면서 더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만이 익으면 만성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을 통해서 암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죠? 비만 또한 암에 네. 영향을 주거든요. 그냥 단순히 비만하면 뭐 보기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외형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자체가 질병으로서의 역할이 큽니다. 일단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당뇨를 일으키게 되고 또 지방층에도 혈관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도 다 세포니까 지방층의 혈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혈관기를 폭증을 시켜서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방층 특히 복부 지방층은 그 자체로 네. 내분비 장기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루킨 6, 8 같은 그리고 TNF 알파 같은 DNA를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를 키우는 그런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호르몬처럼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되고요. 네. IGF-1이라는 암세포를 빠르게 자극을 시켜갖고 성장 신호를 자극을 하는 네. 그런 사이토카인을 또 분비를 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자궁 내막암 같은 그런 호르몬암들의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인슐린 대사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또 인슐린은 동시에 또 호르몬 대사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뭐 에스트로겐, 여성에서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남성에서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줘서 호르몬 의존암인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의 위험성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이요. 그래서 실제로 폐경 이후에 유방암은 체질량 지수, 우리 BMI라고 하잖아요. 이게 5 증가할 때마다 12%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비만 자체가 직접적으로 호르몬 안에 암의 증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가공육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가공육이나 탄 음식은 우리 몸에서 암을 어떻게 유발하는 거죠? 가공육이라고 하는 소세지나 햄도 우리 몸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알고 드셔야 돼요. WHO가 2015년도에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1군이라는 거는 인체에 명확한 발암성이 있다라고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발암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붉은 고기는 2A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가공육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가공육 하면 소세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햄도 그렇고 소시지도 그렇고 우리가 돼지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그걸 이제 뭉쳐가지고 쪄서 만드는 게 가공육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쪄서 만든 고기 색깔이 이렇게 맛 좋게 보이는 붉은 색깔일까요? 아니겠죠. 삶은 고기잖아요. 회색빛에 굉장히 맛없는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맛이 없어 보이면 잘 안 판매가 되니까 그거를 발색제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발색제가 바로 이제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산과 반응을 해서 니트로소 화합물이 되고요. 이 물질이 대장암과 위암, 식도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또 이 붉은 고기 안에 들어있는 철분이 또 활성산소종을 만들게 되면서 DNA를 손상을 시키고 단백질과 지질을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암세포들의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특히 가공육, 햄이랑 소세지에는 이 발색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염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보존제 이런 것들, 향미 증진제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다 장에서 건강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유익균들은 다 죽여버리고 유해균들을 우세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효과를 네.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 꼭 달릴 거예요. 채소에 아질산염 많은 거 너 아냐? 채소에 네. 아질산염 많은데 그 얘기는 왜 안 하냐? 이 얘기 네. 많이 하시는데요. 채소에 아질산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채소에 있는 아질산염은 채소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충분히 그 영향을 상쇄시킬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소에 있는 아질산염을 많이 걱정을 하진 않는 겁니다. 고기 먹을 때 채소 같이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한 점 먹을 때 채소를 두세 장을 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기에 있는 안 좋은 부분들, 특히 탄 음식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을, 발암 물질들의 효과를 항산화 물질들이 억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근데 소세지 같은 경우는 1군 발암 물질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소세지, 햄 모두가 뭐 반론이 없겠죠.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 텐데 소고기, 붉은 고기에도 이제 2A군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에는 뭐 소고기라든가 닭고기, 돼지고기들이 해당될 텐데 이거를 먹는 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먹는 방식, 불에 태워서 먹기 때문에 안 좋은 건지 이거를 좀 쪄서 먹는 거는 좋은 방법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쪄서 먹는 거는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다고 봐야 하는 건지. 사실 적색육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가금류는 빼는 거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불에 태워 먹어서만 발암물질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붉은 고기 자체가 발암성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붉은 고기는 많이 드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육류로 단백질을 채우고 싶다면 화이트 머슬이라고 하죠. 가금류나 생선 이런 걸로 채우시는 거를 그나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육류는 가능하면 최소한만 드십시오. 가금류라면 주로 닭과 어떤 게 오리. 닭과 오리. 닭과 오리. 생선 중에서는 특히 등푸른 생선 먹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메가3 때문에 네, 그런데요. 다른 생선은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가 더 많다, EPA, DHA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너무 큰 생선은 해양오염, 수은 중독 이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어떤 게 얘기를 되죠? 드립니다. 작게부터 시작하면 멸치, 멸치, 예, 정어리, 정어리, 예, 꽁치, 꽁치. 예, 고등어 정도까지 네. 예, 그 정도까지 크기는 뭐 해양오염과 수은 중독 이슈가 그나마 좀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먹으면 좋고요. 또 같은 고기를 조리를 하더라도 태워서 조리하면 발암물질로서 역할이 더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 음식에 있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든지 아니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든지 또 이제 탄수화물 태웠을 때 나오는 물질이긴 한데 이 아크릴 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워서 고기 생선이라고 하더라도 단백질을 태워서 먹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뭐 멸치라든가 꽁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 뭐 그다음에 닭이라든가 오리 같은 것들이 소나 이런 종류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훨씬 더 그 암뿐만 아니라 가성비 측면에서도 건강 측면에서도 훨씬 좋은 측면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소고기에서 제일 비싼 네. 부분은 툭불. 2플러스 네. 1등급을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잖아요. 네. 몸에는 어떻습니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 먹어서 입에서 달아가지고 좋다고 1등급이라고 2플러스 1등급이라고 하고 팔고 있고 더 비싸게 팔고 있는 건데 우리 몸엔 어때요? 더 나쁜 요소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공장식 축산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지방층에는 더 많은 유해 물질들이 쌓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메가3가 거의 없는 오메가6가 가득한 지방이 거기 끼어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비싸게 주면서 더 안 좋은 고기를 먹고 있는 꼴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죠. 맛이 있으니까요. 맛있어. 한국이 위암 발병률이 근데 또 높은 이유가 짠 음식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시던데 그 연관성이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우리 짠 음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해외에서 스테이크 같은 거 엄청 짜게 먹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짜게 먹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음식 문화에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국을 먹기 때문에 국에서 염분을 좀 많이 섭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짠지라든지 김치 이런 데서도 꽤 많은 염분을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같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평균 나트륨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그런 코호트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염분은 발암물질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WHO에서 2012년도에 고염식,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너무 짠 음식은 피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 고농도의 염분은 점막세포의 수분을 탈수를 시켜서 빼내고요. 단백질을 변성을 시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 위벽에
위에 보호 역할을 해야 될 점액층들이 점점 얇아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 위산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미세한 위궤양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염증 반응들이 모여서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만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아직도 5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거기다 염분이 들어가면 헬리코박터의 독성 유전자라고 하는 이 유전자 발현을 더 촉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내 염증 반응을 더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염식이 들어가고 헬리코박터까지 같이 병합이 되면 위암 요소를 더 올리는 거죠. 이 연구도 있어요.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된 쥐한테 고염식을 먹였더니 위암 발생률이 3배 증가했다라는 그런 연구가 2002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염식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고염식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젓갈, 가공육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우리 김치 담글 때 단순히 그냥 멸치 액젓도 들어가지만 새우젓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단백질을 이제 변성시키면서 짜게 만든 건데 요게 아질산염계 화합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음식 문화에서 좀 최대한 배제시켜야 될 요소들이긴 합니다. 저 옛날에는 이제 암 진단 받으면 뭐 삶이 곧 끝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요즘에는 특히 한국은 현대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생존을 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최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국가에 속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보면 이제 70%를 넘어가지고요. 72%에 가까운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좋을 텐데요. OECD 평균은 한 64%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10% 가까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병변을 찾는 비율이 많아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3대 표준 암 치료라고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죠. 의료보험이라는 게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발견해서 빠르게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우리는 암을 죽이는 치료는 잘하지만 반면에 그 이후에 면역력을 다시 되살려서 재발하지 않게 하는 치료는 조금 약하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 바꾸고 운동 습관 들이고 그다음에 발암물질에서 벗어난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꼭 암 치료 끝난 환자들에서 꼭 필요한데 그런 인식 없이 그냥 암 치료 끝났으니까 다시 일상생활. 일상생활이라는 건 그 환자가 암이 생겼던 그 환경인 거잖아요. 그 식생활 습관으로 그대로 돌아가라라고 말한다면 그게 의사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인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식습관, 생활습관 꼭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 방향까지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내용을 또 담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5년 생존율, 5년을 버텼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언젠가는 또 5년에서 15년 사이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수비적인 암 치료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고압 산소 치료를 활용해서 NK세포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체온 높이고 조직에 있는 산소화 늘리고 산증을 줄이는 그런 수비적인 암 치료를 꼭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어저께 런닝머신에서 런닝하다가 오늘 이제 이 촬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제에 관련된 게 딱 TV에 눈에 띄면 눈길이 가는데 중입자 치료 얘기가 그거 나오더라고요. 중입자 치료를 받으신 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뭐 이런 게 있던데 사실 중입자 치료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 돈이 비싼 걸로 아는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 의사계에서 평은 어떤가요? 일단 중입자 치료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치료 방법인 거는 맞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어떤 원리냐면 굉장히 큰 거의 건물 4층 높이 되는 그런 중입자 가속기에서 중입자를 가속을 시킨 다음에 암종이 있는 부분은 조직을 파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암종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조직들 손상이 적죠.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밀집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잡는데 대신에 그 통과하는 부분들은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중입자라는 거는 그 안에 통과시키면서 거기다 에너지를 주는 거라서 부작용이 적은 건 맞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선형가속기 안에서 딱 그 부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움직이는 장기 중에 대표로 전립선에만 맞아요. 적용을 그게 했었고 전립선 암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먼저 적용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복부 장기 중에서 췌장이나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장기들에 하나씩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치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한 10% 정도만 중입자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10%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90%는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집채만한 그런 집채만을 넘어가죠. 4층 크기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비싸겠네요. 그러니까 엄청 비쌉니다. 얼마나 돼요? 그래서 한 번 치료받는 그 프로그램 한 번 하는 데에 5천만에서 8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 체류비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또 초기 그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 검사 비용에만 뭐 2천만 원 가까이 뭐 이렇게 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500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든 암 환자들한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 더 많은 암종에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이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거든요. 그게 고주파 온열 치료와 고압산소 치료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